182cm 큰 키에 잘생긴 얼굴, 쾌활한 성격까지 갖춘 매튜 맥커너이에게 인생은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매튜는 순식간에 정신을 잃었죠. 얼마 후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매튜는 전혀 모르는 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체 모를 남성이 앉아 매튜의 옷을 벗기며 몸 이곳저곳을 더듬고 있었죠. 깜짝 놀란 매튜는 온 힘을 다해 남성을 밀친 뒤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죠. 매튜 맥커너이는 이날이 인생에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매튜 맥커너이는 누구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납치 사건을 겪고도 신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더 끔찍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신의 개입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했죠. 다만 이 사건 이후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매튜는 세상엔 선한 사람들만 가득하고 누구도 일부러 자신을 해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매튜는 세상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매튜는 이 시기에 변호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법대가 유명한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학비가 16,000불이나 들었습니다. 둘째 형 패트릭은 요즘 아버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결국 매튜는 형의 조언에 따라 학비가 6,000불밖에 들지 않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꿈을 포기한 매튜는 이때부터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자신은 사업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았죠. 참고로 장남 마이클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사업가 체질이었던 그는 사업을 크게 키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매튜는 고민 끝에 영화 쪽으로 진로를 굳히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약 2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해보고 싶으면 정말 끝까지 해봐 라며 아들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Hey, Pop, I don't want to go to law school anymore. I want to go to film school. Well, don't half-ass it. 그렇게 매튜 맥커너이는 맥커너이 가문 중에 최초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생긴 얼굴을 타고난 매튜는 물 흐르듯 배우가 되었습니다. 큰 노력 없이 밀러라이트 맥주 광고와 워커웨이조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죠. 게다가 예쁜 여자친구 덕분에 영화 배우로도 손쉽게 데뷔했는데요. 어느 여름 목요일 밤 매튜의 여자친구가 밖에 데이트하러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매튜는 집에 박혀 영화나 보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여자친구의 투정에 친구가 바텐더로 일하는 하얏트 호텔 바에 갔죠. 그런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바텐더 친구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기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화 만들고 있대.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 매튜는 큰 기대 없이 이름이라도 알릴 요량으로 감독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바로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 캐스팅 디렉터 돈 필립스였죠. 돈 필립스는 처음엔 매튜보다 옆에 있던 매튜 여자친구의 눈길이 갔었다고 합니다. 매튜도 잘생기긴 했지만 매튜 여자친구는 배우 이상의 외모였죠. 돈 필립스는 매튜 커플에 자리를 내주었고 세 사람은 장장 4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매튜의 여자친구는 집에 갔지만 술에 취한 돈은 끝까지 매튜와 이야기 나누며 점차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었죠. 돈은 매튜에게 혹시 연기해본 적 있냐 물었습니다. 매튜는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험이 다예요 답하자 돈은 내일 한번 사무실로 와 오디션을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가보니 어제 만난 돈과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처음에 매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맡을 캐릭터 데이비드 우드스는 느끼하면서도 가벼워 어딘가 오글거리는 캐릭터였는데 매튜는 너무 바른 청년 같아 보였죠. 그래도 연기나 봐보자는 생각에 매튜에게 대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That's what I love about these high school girls, man. I get older, they stay the same age. 이 짧은 장면은 데이비드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벼우면서 생각 없는 남자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했죠. 매튜는 연기를 할 때 일부러 눈을 살짝 개슴츠레 뜨고 힘을 빼 대사를 던졌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이 모습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그를 캐스팅했죠. 멍하고 혼돈스러우는 저예산 영화였지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캐스팅도 지금 돌아보면 초호화 캐스팅이었는데 르네 제리거, 벤 애플렛, 밀라 요보비치 등이 영화에 출연했었죠. 매튜 맥커너이 역시 분량이 길지는 않았지만 데이비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곧바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를 캐스팅한 돈은 매튜가 3가지 스타의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로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하고 여자들이 같이 자고 싶어야 해요. 그런데 매튜는 거기다 더해 쿨하면서 겸손했어요. 그러나 멍하고 혼란스러운 작품은 매튜 맥커너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남겼습니다. 촬영 중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었죠.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매튜가 자서전에서 밝히길 아버지는 어머니와 관계를 맺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매튜의 부모님은 중년 이후에도 누구보다 활발한 부부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튜 맥커너이는 계획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원래 그의 부모님은 장남 마이클을 낳은 뒤 10년 넘게 둘째가 생기지 않자 남자아이 패트릭을 입양했었죠. 그런데 7년 뒤 아버지가 41살이 되었을 때 덜컥 막내 매튜 맥커너히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상 밖에 찾아온 아들이었지만 부모는 그를 축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매튜로 지어주었죠.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매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아버지에게 배우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후회였죠. 그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노트를 꺼내 인생의 목표 10가지를 적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당시 그가 직접 적었던 노트입니다. 그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고, 외에도 최고의 내가 되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오스카 상 타기, 그리고 계속 삶을 살아내기를 적었죠. 만약 매튜의 삶이 영화였다면 이후 매튜는 열심히 노력해 성공을 거머쥐었겠지만 막상 삶은 영화처럼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매튜는 결심을 다지고 수중에 몇백만 원을 들고 할리우드로 향했지만 그 어떤 오디션에도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8월 그의 주머니에는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죠. 이때 그를 구해준 건 또다시 돈 필립스였습니다. 그는 돈 없는 매튜 맥커너히에게 흔쾌히 집 거실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립스 집에 얹혀 지낸 지 몇 주가 흘러도 매튜 맥커너히의 배우 경력은 멍하고 혼돈스러우니 전부였고, 수많은 오디션을 돌아다녀도 캐스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아무래도 소속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일단 에이전시부터 구해봐야겠다고 했죠. 그때 돈 필립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Not there. You need it too much. This industry, Hollywood, smells need. You're one and done, buddy. 돈 필립스는 절박함은 독이라며 차라리 바깥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가는 어차피 캐스팅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는 그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 길로 남은 돈을 챙겨 친구와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소속사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그제서야 돈 필립스는 이제 됐다며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스테이크를 내고 디저트로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까지 내주었죠. 식사를 다 마친 뒤 돈 필립스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 준비된 것 같아. 매튜가 뭐가요? 되묻자 돈 필립스는 내일 아침 내가 윌리엄 모리스 회사에 미팅 잡아놨어 답했습니다. 매튜는 그제서야 돈 필립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행을 다녀오기 전이었다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려 경직된 얼굴로 소속사를 만났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여유로운 태도로 미팅에 임할 수 있었죠. 돈 필립스의 예상대로 윌리엄 모리스 회사는 매튜를 받아주었고 이는 그의 차기작 보이즈 온 더 사이드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을 남긴 덕분에 매튜는 같은 제작사에서 진행하던 영화 타임 투 킬의 오디션 기회도 잡게 됩니다. 당시 타임 투 킬의 감독 조엘 슈마허는 헐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남배우들을 모두 만나보며 주연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맥컬리 컬킨부터 브래드 피트까지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조엘은 큰 기대 없이 매튜 맥커너히도 만났습니다. 일부러 오디션장에는 매튜만 불렀는데 그도 떨어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인 배우에게 탈락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죠. 그가 오디션을 봤던 대본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 story. I'm going to ask you all to close your eyes. It's a story about a little girl. 영화 속에서 흑인 소녀는 백인 남성 둘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법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 생각해 스스로 가해자들을 처단하는데 매튜 맥커너히는 그 아버지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았죠. 매튜가 준비한 연기가 끝나자 슈마허 감독은 대본을 치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진짜 이 상황이면 무슨 말을 할 거야? 어떤 행동을 하겠어? 물었죠. 매튜는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죽은 아빠를 떠올리며 감정을 끌어올렸고 법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 연기를 본 감독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했고 인터뷰가 끝이 났죠. 감독은 매튜 맥커너히의 연기에서 젊은 시절 말론 브란도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제작사에서는 주인공으로 유명 배우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감독은 그에게 확신이 들었죠. 10일 뒤 감독은 매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연기하고 싶어요? 매튜는 웃으며 당연하죠 대답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매튜 맥커너히가 연기에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Soaked in their urine, soaked in their semen. I want you to picture a little girl. 원래 감독은 배우가 감정을 잡을 수 있게 멀리서 와이드샷부터 먼저 찍고 얼굴 가까이 클로즈업을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올라온 매튜는 지금 바로 찍고 싶다 이야기해 클로즈업부터 먼저 찍게 되죠.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장면은 첫 테이크만에 오케이를 받아 영화에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매튜는 상대역이었던 샌드라 블록과 교제도 시작합니다. 샌드라 블록은 이미 스피드,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스타가 되었고 매튜는 이제 막 시작한 신인이었지만 둘의 사랑에는 그런 간극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좋은 친구로 남아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Hello, Sandy. I've worked with you. I've tried to kiss you successfully and unsuccessfully. 타임 투킬로 스타 반열에 오른 매튜는 이후로도 쉴 새 없이 대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초짜 배우에게 성공을 이어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밀려 캐스팅이 되지 않았고 LA 컨피덴셜에서는 캐스팅되긴 했으나 매튜 맥커너이가 거절했죠. 그 역할은 배우 가이 피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신 그는 조디 포스터와 함께 콘택트, 모건 프리먼과 아미스타드를 함께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채워갔죠. 어느덧 29살이 된 매튜 맥커너히, 이제 그는 도시 곳곳의 광고판에 얼굴이 걸렸고 영화를 한 편 찍을 때면 제작사에서 숙소, 차량, 심지어 가정부까지 붙여주는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로서 자리를 잡은 그는 앞으로의 인생이 순탄할 거라 믿었습니다. 걱정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죠. 1999년 10월 25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풋볼 경기를 보며 술을 잔뜩 마시고 파티를 즐긴 매튜는 새벽 3시에 도련 정원에 심어둔 자스민 향이 맡고 싶어졌습니다. 나체 상태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선선한 새벽 공기가 몸에 닿는 감각이 좋아 그는 봉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봉고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웃에서는 그의 노래를 소음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매튜는 여전히 나체인 상태로 춤까지 추고 있었죠. 이때 집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풀려나고 매튜는 소음에 대한 과태료만 $50를 물게 됩니다. 사건은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범죄의 정도가 가벼웠던 데다가 매튜 특유의 태평하고 쿨한 성격이 더해져 오히려 매튜 맥커너히다운 일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튜는 영화 매직 마이크에서 직접 상에 탈의하고 드럼을 두들기는 장면을 제안해 영화에 삽입되기도 했죠. 다소 진중한 역할을 맡던 매튜는 이후 로맨틱 코미디에 캐스팅되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웨딩 플래너,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달콤한 백수와 사랑 만들기를 찍으며 로맨틱 코미디의 왕자로 떠올랐죠. 매튜 맥커너히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쪽이 먼저 사랑에 빠지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너무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매튜는 로맨틱 코미디가 정해진 공식 속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을 잘 건드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 장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틀 안에서 연기하는 게 즐겁다고 이야기했죠. 2005년 매튜는 액션 영화 사하라에도 도전했습니다. 매튜 맥커너히와 페넬로페 크루즈를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960만, 한화로 140억 원이 투자되었고 46초짜리 액션 장면 하나를 촬영하는 데만 3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장면은 영화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삽입되지도 않았죠. 영화는 흥행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으나 투자금이 워낙 막대했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투자 참사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죠. 매튜는 원래 이 작품으로 로맨틱 코미디 이미지를 벗고 싶었지만 영화 실패로 그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함께 출연한 페넬로페 크루즈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둘은 언어적 장벽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했죠. 다만 둘은 스케줄 문제로 얼마 안 있어 헤어지고 매튜는 곧 인생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매튜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인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꼭 마음이 잘 맞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의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매튜의 부모는 서로를 미친 듯 사랑하면서도 끔찍하게 증오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맥커너히는 전직 풋볼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텍사스 유벨디에서 주유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캐슬리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죠. 둘은 매번 사소한 걸로 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뚱땡이라고 놀리면 아버지는 화가 나 식탁을 뒤엎어버렸고 그러면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의 코를 내리치는 식이었죠. 열정적이었던 둘은 매번 싸우고 화해하길 반복하며 2번 이혼했다가 다시 3번 재혼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아들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혼할 때면 어머니는 집을 나서면서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매튜는 부모님이 이혼했었다는 걸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매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일주일에 딱 6일만 말이야. 그의 엄마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만 서로 사랑해. 그렇다고 나머지 하루에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단지 하루 정도는 숨 좀 돌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며 매튜 맥커너히는 결혼이란 정말 딱 맞는 여자와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이었죠. 방황하던 매튜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카밀라 아우베스였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그녀는 영어 한마디 못한 채 미국으로 건너와 청소부와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결국 혼자 힘으로 모델로 데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에게 종종 결혼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지위나 돈을 보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럼 그냥 너는 고급 매춘부가 되는 거야. 매튜와 카밀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날 이후 매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결혼과 사랑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남자였기 때문이죠. 2년 뒤 둘 사이 장남 리바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장녀 비다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되었고 더 이상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죠. 매튜 맥커너이는 싱글 때처럼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많이 하기보다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말 의미 있는 작품에만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튜는 항상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드라마 장르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하죠. 문제는 이미 로맨틱 코미디 이미지가 너무 강해 드라마 작품에서는 캐스팅 제안조차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들도 매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물었죠. 그러나 매튜는 확고했습니다. 에이전트에도 로맨틱 코미디에는 출연 안 하겠다고 못 박았죠. 그러나 한 제작사 측에서 또 다시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하라 출연료 그대로 $800만 맞춰주겠다고 했죠. 매튜는 대본을 읽어보고 나서 더 이상 로맨틱 코미디는 출연하지 않고 싶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사 측에서는 출연료를 $1000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자. 또다시 출연료를 올려 이번에는 $1200만 제안했고 마지막엔 $1400만 제안했죠. 이제는 매튜도 대본을 다시 읽어볼까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매튜는 거절했고 그제서야 제작사 측은 매튜 맥커너히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로맨틱 코미디에는 출연 안 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본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인기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매튜는 로맨틱 코미디 대본을 고사하면 다른 작품들에서 캐스팅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다른 장르에서는 이미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작품에서도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죠. 제작진들이 캐스팅 논의할 때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차 그는 할리우드에서 잊혀져 왕년에 잘 나갔던 배우가 되었고 1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막상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평생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불안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여시나 먹어라. 나는 경험을 위해 기다릴 거다. 그러다 영화 킬러조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매튜 맥커너히의 르네상스, 일명 맥커너상스가 시작되었죠. Tuna casserole. May I serve? How are you gonna kill my mama? That's not appropriate dinner conversation, Donnie. 이 작품 이후 매튜에게 들어온 다음 영화가 바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4-5년 전에도 매튜에게 한번 대본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촬영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 대본의 완성도가 아쉽다고 생각해 매튜는 정중히 거절했었죠. 시간이 흐른 뒤 수정된 대본을 다시 받아보니 이번에는 꼭 출연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사무실 대신 링컨 차 뒷좌석에서 업무를 보는데 부동산 재벌의 아들을 변호하면서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죠. 영화는 제작비 2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성공했습니다. 평론가에게도 호평을 받았는데 줄거리가 뻔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매튜의 연기만큼은 뛰어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매튜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는 진지한 배역만 연달아 맡으면 또다시 이미지가 고정될 것 같아 정말 의외의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남성 스트리퍼 세계를 다룬 저예산 영화 매직 마이크에 출연한 것이죠. 이 작품에서 매튜 맥커너히는 노출까지 감행하며 돈밖에 모르는 스트리퍼 클럽의 사장 댈러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연을 확정하기 전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직접 매튜에게 전화를 걸어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매튜가 혹시 캐릭터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냐 묻자 감독은 너가 맡을 댈러스라는 인물 UFO에 꽤 심취해 있어 답했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특징적인 성격이나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매튜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재 하나만으로도 댈러스 역할에 대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Are you are fulfilling every woman's wildest fantasies? You are the husband. You made it legal. You are the liberation. 매튜는 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남겼고 그 메모들을 다시 정리해 핵심 문구만 남겼죠. 또 끈 팬티를 자주 입는 캐릭터 특성상 일부러 평상시에도 끈 팬티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사람들과 풋볼이나 어젯밤 먹은 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끈 팬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다각도로 보면서 이 작은 걸로 내 주요 부위가 다 가려지는 게 맞나 끊임없이 확인했죠. 이런 노력 끝에 영화는 제작비 대비 20배 넘는 수익을 올리며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매튜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전미 영화 비평가 협회상,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상에서 최우수 낭우조연상을 수상했죠. 매직 마이크 촬영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튜
매튜 맥커너히는 제프 니콜스 감독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제프 니콜스 감독은 멍하고 혼란스러운 시절부터 매튜 맥커너히의 팬으로 그와 함께 작업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드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대본을 다 쓰고 난 다음에도 제작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매튜 맥커너히의 이름만 줄곧 외치고 다녔죠. 제작사 측에서는 만약 매튜가 승낙하지 않으면 배우 크리스 파인을 캐스팅하는 게 어떻냐 제안했지만 제프 니콜스는 매튜를 고집했고 다행히 매튜가 승낙해 주었습니다. 당시 제프 니콜스는 신인 감독에 가까웠기 때문에 A급 배우와는 처음 일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배우가 까탈스럽거나 대충 연기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 그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매튜는 감독에게 텐트와 침낭 챙길 수 있냐고 물었고 제작진이 준비해주자 뒤도 안 돌아보고 미시시피 강의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대본을 읽고 또 읽었죠. 다시 나타났을 때 매튜는 캐릭터와 하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니콜스 감독은 이래서 A급 배우구나 단번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화는 최고의 남부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평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미지 변신에 완벽히 성공한 매튜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 스스로에게 다짐한 꿈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어 있었죠. 매튜는 아빠가 되어 있었고 운명의 여자를 만났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떠나 위험을 감수했으며 최고의 연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스카상을 품에 안는 것이었죠. 이제껏 매튜 맥커너히는 오스카 수상 후보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좋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죠. 그리고 2013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찍은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개봉했죠. 매튜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첫 멘토이자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상징하는 마크 헤나 역을 맡았습니다. 원래 대본 속 헤나는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그냥 양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촬영 도중 매튜가 갑자기 가슴을 쿵쿵 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대 배우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화면 밖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 장면은 모두 영화에 삽입되었죠. 사실 이 가슴 두드리며 리듬 타는 동작은 매튜가 실제 촬영 전마다 하던 워밍업 루틴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며 일부러 영화에 넣어버렸죠. 가슴 치면서 리듬을 타는 이 장면은 개봉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영화를 상징하는 대표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에는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역시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은 92년 세상을 떠난 에이즈 환자 론 우드루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각본가 크레이그 보트는 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만나 취재를 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대본을 완성했을 때는 이로부터 8년이 흐른 후였죠. 소재 자체가 워낙 독특한 영화여서 제작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브래드 피트, 라이언 고슬링 등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한때 제작을 고민했지만 에이즈 소재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흥행 불확실성 등의 이유가 겹치면서 프로젝트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로비 브레너가 제작을 맡으면서 텍사스 배경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배우 매튜 맥커너히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이었죠. 이 역할은 매튜 인생에서 가장 고된 도전이었습니다. 실제 환자의 체형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무려 21kg을 감량해야 했죠. 매튜는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그 과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체중이 빠지며 성격은 날카로워졌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고 했죠. 매튜는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론 우드루프의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히어로보다 소외되어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안티 히어로에 더 많은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 날 매튜는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른 후보는 어메리칸 허슬의 크리스찬 베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브라스카의 브루스 던, 그리고 노예 12년의 추이텔 에지오포가 올랐죠. 수상자는 Matthew McConaughey. 뒤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옆에서는 그의 아내가 그를 축하해 주었죠.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오른 매튜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 형제를 강인하게 키운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덕분이라고 말했죠. 그는 마지막으로 10년 전 자신의 노트에 적어두었던 문장으로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Okay, just keep living, huh? Thank you. 하지만 얼마 뒤 매튜 맥커너히는 아버지에 대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던 아버지가 실은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사건의 시작에는 매튜의 절친이자 배우인 우디 헤럴슨이 있었습니다. 매튜 맥커너히는 1997년 영화 에드TV를 찍으며 우디와 처음 만나 2014년에는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까지 함께하며 우정을 이어갔는데요.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우디는 매튜를 내 형제나 마찬가지라며 아는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라 칭찬했고 매튜 역시 우디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외모까지 닮아 가족들조차 서로의 예전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구지? 매튜야? 우디야?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금세 가까워져 매튜의 아이들은 우디를 삼촌이라 불렀고 가족 여행까지 함께 다니는 사이로 발전했죠. 한 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매튜의 어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디야, 사실 나 네 아버지를 잘 알아. 우디 헤럴슨의 아버지 찰스 헤럴슨은 악명 높은 킬러였습니다. 1963년 그는 의뢰인에게 $2,000, 현재 가치로 약 2천만 원을 받고 샘 데겔리아를 죽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는 우디와 두 형제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동안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시 생사를 확인하게 된 건 우디가 20살이 되어서였죠. 이날 우디는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는데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We had heard the gunshot. The assassination of Judge Wood. 범인은 다름 아닌 우디 헤럴슨의 아버지 찰스였습니다. 찰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남은 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디는 1년에 한 번씩 교도소를 찾아가 아버지를 직접 마주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형제들을 버리고 떠났던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알아가고 싶은 복합적인 감정에서였죠.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우디는 망설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말솜씨가 좋고 책을 좋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서 끔찍한 범죄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밝혔죠.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 끊임없이 여자를 갈아치웠습니다. 낸시, 우디의 어머니 다이앤, 조앤, 지나와 공식적으로 결혼했다 이혼했으며 그 외 여자친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죠. 매튜의 어머니 역시 찰스 헤럴슨과 잘 알았었다고 하자 매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디와 이상하리만큼 잘 맞았던 점, 주변에서도 둘을 형제로 착각하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혹시 하는 의심이 들었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매튜와 우디는 각자 가족의 과거를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튜의 어머니는 찰스 헤럴슨과 지인 이상의 사이였습니다. 매튜의 부모가 두 번째로 이혼하던 그 시기에 우디의 아버지는 매튜의 어머니가 머물던 지역으로 휴가를 와 있었고 심지어 당시의 영수증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는 흔적까지 남아 있었죠. 우디 헤럴슨은 매튜에게 DNA 테스트를 받아보자고 진지하게 권유했습니다. 매튜 역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매튜는 DNA 테스트를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혹시라도 찰스 헤럴슨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매튜에게 아버지는 피가 섞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아버지 제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확실한 과거는 묻어버리기로 결정했죠. 책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에 따르면 성인 900명을 인터뷰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며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두려워했죠. 또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건 비현실적인 욕심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보다 파산할 것이라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삶의 목적이 결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현상을 목적 불안이라고 부르죠. 매튜 맥커너히 역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부터 배우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다가오는 내년의 목표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저작 호리키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